한평생 누구에게 빚 한 푼 지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드디어 낡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시가 1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친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매일같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관심, 진짜 계산. 그들은 입만 열면 그 큰 돈을 관리해주겠다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그들은 단순하고 무자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친아들이 늙은 노모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선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오로지 어머니를 굴복시켜 이 돈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라고 적힌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늙고 외롭고 약해진 어머니니 며칠 밤도 못 버티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떨다가 결국 비굴하게 돈을 두 손으로 바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던 이 어머니가 뼛속까지 차갑게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준비가 없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2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자필각서 한 장. 그것은 어머니가 그 옛날 남겨둔 마지막 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법을 알았고 방어할 줄 알았으며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사각지대에 칼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물어뜯으려 할 때 어머니는 단 한 번의 뒤집기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노인이 기억력과 증거서류 그리고 차분한 법적 행동으로 소란 피우지 않고 자신의 돈과 집 그리고 목숨까지 전부 되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긴 것이 고작 보상금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것은 삶의 마지노선 존엄, 그리고 이 모든 판국 그 자체였습니다. 힐링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걸어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가파른 언덕길.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낡은 골목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 먼저 떠난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나르며 지은 집입니다. 붉은 벽돌로 된 외벽은 이제 검버섯처럼 여기저기 벗겨졌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기와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이 편합니다. 집 밖은 오래된 재래시장이고 집 안은 낡은 늙은이이니 서로 짝이 맞지 않습니까?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스름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천지를 뒤흔드는 굉금이 저를 의자에서 튀어오르게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엄지손가락을 찌를 뻔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골목 끝자락에 있던 빈집 귀퉁이가 무너져 내려 희뿌연 시멘트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인부 몇 명이 벽돌을 나르며 말뚝을 받고 있었고 공사 차량 한 대가 바닥에 흰 페인트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영자 형님 참 부지런도 하시네. 맞은편에 사는 이 여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머리에는 헤어롤을 말고 얼굴에는 하얀 마스크팩을 붙인 채였습니다. 철거요.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진짜 시작하나 봐요. 정부에서 말한 뉴타운 재개발인가 뭔가 우리 동네도 다 헐린다고 하더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반년 전 구청에서 등기 우편을 하나 받긴 했습니다. 이 일대에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우리 집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이나 되어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작이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이 2명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재개발 조합 서비스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태블릿 PC를 꺼내 전자지도를 짚어가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숫자가 적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대지 지분과 건물을 포함한 시세 감정 결과 보상금으로 약 15억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 정착금은 별도고요.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띤 젊은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15억 원. 저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몇 번이나 굴려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은 여사님 개인 명의로 전액 지급됩니다. 소유권 등기에 문제만 없다면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집은 내 명의요. 제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팎 사진을 몇 장 찍고는 다음 주에 측량팀이 올 거라고 미리 이사 가지 말고 통지를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지만 심장이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하지만 곳곳에 내 기억에 못이 박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5억 원이라니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깨워버렸습니다. 엄마, 저 요즘 시간 좀 생겼는데 수진이랑 지훈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목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마치 10년 전 그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 바빴어요. 몸 뺄 틈도 없다더니 제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아, 마침 휴가 냈어요. 겸사겸사 엄마네 동네 재개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거기 보상금이 꽤 된다면서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도 다 떴고 재개발 조합, 공고문도 봤죠. 참 엄마 그 집에서 30년 살았으면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갈아탈 때도 됐잖아요. 저랑 수진이가 알아서 좋은 데로 골라드릴게요. 마치 제 관을 짜주겠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허공에 멈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낡은 등나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천장에 얼룩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약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한 번도 묻지 않던 녀석들이 이제 겸사겸사 나를 보러 온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겸사겸사라는 말이 철거 망치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밥을 한 솥지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보상금 통지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15억. 그것은 횡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치에 떨어진 그리고 제 아들의 눈에 꽂힌 서슬, 퍼런 칼날이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그 굉음은 옆집을 부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정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공사 소음이 들려왔고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과 어린 민호 그리고 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 귀에는 돌이 깨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도 다정하지 않은 소리 말입니다. 우리 집 초인종이 이렇게 요란하게 울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이수진과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수진은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장조림이랑 곰탕 사왔어요. 평소 전화 통화할 때 그 사무적인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콧소리 섞인 애교에 제가 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좋으시네요.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냐,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눈은 며느리의 손끝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 부엌으로 들어가 정이밥솥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 며느리의 자리가 있었던 걸까요? 민호는 며느리보다 훨씬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옛날 집에 정 든 건 알겠지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평소에도 걱정돼서 그래요. 난 평소에 지팡이 짚고 다녀서 괜찮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오피스텔 같은 데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이 기회예요? 그 보상금이면 새집 사고도 노후자금 충분히 남아요. 네가 시세는 꽤 잘 아는구나. 제가 짐짓 모른 척 던졌습니다. 그는 흠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수진이 회사 동료 부모님도 재개발되어서 보상받았거든요.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재개발은 타이밍이에요. 일찍 결정하고 계약서 빨리 쓰면 2주 촉진비라고 보너스도 더 줘요. 두 부부가 말을 주고받으며 힐끔힐끔 거실 벽이며 부엌 구석을 훑어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견적을 뽑는 건 같았습니다. 너희들 나 대신 뭘 결정해주고 싶은 모양이구나. 어머님, 결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계획을 세워드리는 거죠. 수진이 말을 바꾸며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계약하는 거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면 저희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싹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큰돈 굴리는 거나 은행 업무 복잡하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딱 필요한 만큼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연금보험 같은 거 들어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님 편찮으시면 그걸로 병원비 하고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제 귀에는 돈 내놓으면 병수발은 들어주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럼 난 어디서 사냐? 저희가 영등포 쪽에 봐둔 아주 깔끔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풀옵션이고 경비원도 있고 어머님 혼자 사시기 딱 좋아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낯선 오피스텔 좁은 방에 덩그러니 앉아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으며 그들이 보내줄 생활비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심지어
부엌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내 그릇을 닦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오래된 사기 그릇들을 찬장에 정리해 넣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보다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기 전 민호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진짜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누리셔야죠.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젊은 시절 제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저런 눈빛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정함 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저런 말투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현관문 자물쇠를 2번이나 확인하고 걸어 잠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두고 간 재개발 동의서,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진짜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지극한 효심 뒤에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가슴까지 차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실제로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곰탕처럼 뜨끈하고 소화 잘 되는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3번째 방문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오전 보리차를 끓이려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쉭 하는 소리만 나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관이 얼었나 싶어 욕실로 가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일러 조작기를 보니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레인지도 TV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데 주위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웬만한 건 무섭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종류의 침묵입니다. 평온함이 아니라 무슨 사단이 났다는 전조 같은 침묵 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 아가씨가 아주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전산상으로는 해당 주소지의 수도 명의자가 김영자 고객님이 아니라 박민호님으로 되어 계시네요. 이틀 전에 박민호님께서 급수, 중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문자 안내도 갔을 텐데요. 뭐라고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되물었습니다. 규정상 명의자가 신청하면 실거주자 동의 없이도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시 살리시려면 명의자분이 신청하시거나 고객님께서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해요. 저는 싸늘하게 시근부엌에 서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공사 소리가 요란하고 시멘트 깨부수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데 저는 오한이 든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물이랑 전기를 끊었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유, 엄마. 끊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잠깐 일시 정지 해둔 거예요. 엄마도 알잖아요. 낡은 집 위험하니까 빨리 비우는 게 낫다고. 그리고 그 공과금 통장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명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제가 여태껏 냈는데 이제 끊을 권리도 있지요. 네가 최근 몇 년 동안 공과금 한 푼이라도 낸 적 있냐?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됐지. 엄마, 제가 독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고집을 피우시니까 그렇죠. 녀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진이가 자산 관리 계획 다 짜놨는데 엄마가 계속 미루시잖아요.
시간 끌면 이자랑 세금 때문에 손해본다니까요. 엄마가 15억 들고 계셔봤자 뭐 하세요? 험한 세상에 사기나 당하시지. 이건 엄마를 위한 충격 요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손발을 묶어놓고 협박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다시 연결해드리고 이사할 새 집으로 모실게요. 창밖에 걸린 성공적인 재개발, 행복한 미래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낼름거리는 혓바닥 같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으세요. 수진이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녀석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는 냉기가 빠져나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집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끓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밖은 여전히 공사판 소음으로 시끄러운데 이웃집 이 여사가 보온병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집이 깜깜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국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끊었지 전기랑 수도. 이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하자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만 그런 거 아니야. 저 건너편 초회 씨 할머니도 작년에 재개발할 때 아들이 통장 쥐고 흔들면서 도장 찍으라고 난리쳐서 결국 3평짜리 쪽방으로 쫓겨났어. 지금 전기장판도 아까워서 못 견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신고 안 했대. 신고는 무슨? 자식놈 감옥 보낼 일 있냐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당한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집안은 냉동고처럼 추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식탁 위에 놓인 보상금 통지서를 비추는데 그 종이가 마치 칼날의 뒷면처럼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실 서랍장을 뒤져 낡은 소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평생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공과금, 영수증, 뭉치 집문서 사본,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바로 20년 전 민호가 장가갈 때 제가 쓰게 한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혹시라도 나중에 집 문제로 사단이 날까봐 아들에게 백지에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김영자의 소유이며 결혼 후 본인은 어떠한 상속이나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 당시 민호는 엄마도 참 누가 엄마 죽기 전에 이런 걸 탐낸다고 그래요 하며 웃어 넘겼지만 저는 끈질기게 요구해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비록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거기엔 민호의 자필 서명과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오늘날의 저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 뼈와 살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칼을 뽑아야 했습니다. 단수 단전 3일째 되던 날, 며느리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종이 가방, 다른 한 손에는 손자 지훈이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퇴근길에 성공한 커리어 우먼처럼 화사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회사 클라이언트 대하듯 상냥하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세요? 3번이나 두드렸는데
저는 철문 안쪽에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왜 왔냐? 어머님도 참 걱정돼서 왔죠. 그녀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물도 전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버티세요? 지훈이가 할머니네 집은 왜 맨날 불 꺼져 있냐고 묻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제 집 안방처럼 들어와 종이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식어 빠진 김밥 2줄과 온기라고 넘는 라떼 한 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요즘 너무 고집 부리신다고. 오늘 제가 단판 짓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단판 짓는 방식이 시어머니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는 거냐.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희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저희도 급해서 그래요. 그 큰돈이 묶여 있는데 저희가 대출받은 거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에요. 대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금방 도장 찍어주실 줄 알고 이주비 나올 거 예상해서 미리 대출 당겨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미루시니까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어머님이 안 찍으시면 은행에서 돈 회수 들어온다고요. 그럼 저희 진짜 망해요. 내 어희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민호 씨 거 될 거잖아요. 어머님, 혼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정말 본인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전기 충격기보다 더 찌릿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인하세요. 여기 자산관리위임장 가져왔어요. 이것만 동의하시면 저희가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넣어드려요. 따뜻한 셋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지금 이 꼴보다 낫잖아요. 저는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생활비 너희가 나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아니면 뭐 내 돈 다 뺏어다가 나중에 땡전 한 푼 안 줄 셈이냐. 그녀가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같은 노인분들 내일 당장 사기꾼들이 몰려와서 보험 들어라. 요양병원 가라 꼬드기면 홀랑 넘어가실걸요. 남 믿느니 자식 믿는 게 낫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하는 짓이 강도질이랑 뭐가 다르냐. 어머님 드라마 찍지 마세요.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정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은행 창구의 유리벽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뭘 어쩔 건데. 나 치매 걸렸다고 신고해서 성년 후견인이라도 지정하게.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제 예상이 적중한 모양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가 설마 그러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아세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져두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며칠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 바뀌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바로 사람 보낼게요.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건 합의서가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목을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통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님은 난처한 목소리로
가정사라 제가 끼어들기가 좀 그러네요.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구청 복지과에 전화해 긴급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대신 무료 법률 상담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구민회관 3층으로 오세요. 오, 변호사님이 당직이십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가장 깔끔한 진남색 카디건을 꺼내 입고 캔버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모든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20년 전의 각서, 그리고 며느리가 두고 간 위임장. 구민회관 3층 복도에는 저 같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명자님 들어오세요. 상담실 안에는 뿔테 안경을 쓰고 회색 니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인상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펼쳐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단전 단수를 신청하고 이 위임장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거죠. 이 위임장 사인하시면 어머님은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합니까? 그는 20년 전에 각서를 집어들고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거 아드님이 직접 쓴 거 맞습니까? 네, 장가 갈 때 제가 쓰라고 와서 했어요. 공증은 없지만 인감증명서 사본도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네요. 이건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승산이 있나요? 승산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2가지 방향으로 가시죠. 첫째 즉시 수도와 전기명의 변경 신청을 하세요. 가정 내 경제적 학대를 사유로 들면 됩니다. 둘째, 이 각서를 토대로 접근 금지 및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싸우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당하고 계신 건 단순한 불효가 아닙니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처벌 대상이고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걔들이 절 치매 환자로 몰아서 후견인 신청하면 어쩌죠? 증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임의 후견 계약을 맺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두면 아드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굳이 정면 충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통화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 캡처해 두세요. 오늘 저 만난 것도 기록해 두시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하시면 저희와 연계된 분들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거리는 햇살로 눈부셨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첫 모금을 마실 때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목이 말랐던 건 물 때문이 아니라 숨통을 조여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에 종이를 한 장 붙였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출입 금지. 위반 시 주거 침입으로 고소함. 그리고 20년 전 각서를 복사해 집안 곳곳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제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번거리 냉가슴 앓듯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돈을 원한다면 내 목숨부터 넘어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지사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신분증, 등기권리증, 그리고 오 변호사가 작성해준 내용 증명 초안을 들고요. 본인은 실소유주로서 명의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으므로 즉시 복구 및 명예 이전을 신청합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직접 신청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집 수도는 내가 켭니다. 직원은 급하게 상색에 결제를 올렸고 그날 오후 바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열쇠 가게에 들러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을 사서 달았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히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을 하나 더 저질렀습니다. 대자보를 써서 골목 입구 게시판에 붙인 것입니다. 알립니다. 본인 김영자는 집주인으로서 아들과 며느리가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단수 단전 조치를 하며 재산 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폐륜이자 경제적 학대입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니 누구든 함부로 이 집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압정 박는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압정을 꾹 누르는 순간 심장 박동이 차분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이 여사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형님, 진짜 이거 붙이신 거예요? 사실인데 뭐. 이제 착한 할머니 안 할 거야. 독한 노인네 소리 들어도 내 것은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LED 캠핑 등을 환하게 켜놓고 따끈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지만 울린 건 초인종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민호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네 창피하게 대자보는 왜 붙여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썼을 뿐이다. 네가 한 짓이 창피하긴 한가 보지? 당장 떼세요. 수진이 회사 사람들 알면 큰일 나요. 걔 회사 일이 내 생존보다 중요하냐 돌아가라. 경찰 부르기 전에. 녀석은 문을 쾅쾅 두드리다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젖었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언론 제보를 제안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며칠 뒤 청바지 차림의 젊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포커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나 기자가 제 모든 증거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바로 터졌습니다. 단독 재개발 보상금 노리고 노모집 전기 끄는 폐륜 아들 부부. 기사에는 제가 캠핑 등 아래서 밥 먹는 뒷모습과 대자보 사진이 실렸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저런 놈은 호적에서 파야 한다. 아들이 아니라 짐승이다. 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저 회사 잘리게 생겼어요. 잘됐네. 남의 밥줄 끊으려던 사람이 제 밥줄 끊기는 기분 느껴보니 어떠냐? 두고 보세요. 다시는 어머님 안 볼 거예요. 고맙다. 미리 알려줘서. 저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유 수가 3,000건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회사 동료라고 밝힌 사람의 댓글도 보였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 멍청하다고 무시하더니 꼴 좋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오 변호사는 저를 데리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조정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 부부와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재산 관리를 합의하고자. 오 변호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투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요. 엄마 돈 좀 쓴다고 죽어요. 저는 20년 전에 각서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 쓴 겁니다. 이 집은 영원히 제 것이라고요. 조정위원은 서류와 증거들을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권은 전적으로 김영자님에게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강요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완패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저는 지팡이를 짚고 똑바로 서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악역을 자처했으니 나도 독한 어미가 되어주마.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 변호사의 조언대로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이 집과 보상금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며 제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인으로 제 친구 이 여사를 지정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거나 쓰러지면 아들이 아니라 이웃사촌인 이 여사가 제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곰탕을 한 솥 끓였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자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반만 열었습니다. 엄마, 곰탕 냄새가 나서 녀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국물 맛이 그리워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국 내가 먹을 거다. 너 줄 거 없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문 닫는다. 저는 문을 닫고 도어록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뜨끈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금 그 지옥 같은 배신감을 맛보는 것이니까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보낸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곰탕 먹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부엌 찬장 깊숙한 곳 다시는 열어보지 않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어떤 추억은 간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과 핏줄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어머니는 15억 원을 지킨 게 아니라 남은 생의 존엄을 지킨 것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